단 0.5%의 그들 우즈베키스탄을 조용히 장악했다. 저는 라라 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어요. 러시아계 어머니와 우즈벡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평생 혼혈이라는 이유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단 0.6%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핵심부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대통령 옆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을까요? 저 역시 그 비밀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87년 전 강제 이주당한 한민족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9월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국영방송사 편집실에서 기념식 생중계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연설, 군사 퍼레이드, 민족춤 공연들을 차례대로 정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VIP석 장면을 편집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유독 동양적이더라고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어요. 정부 고위직, 대기업 CEO들이 앉은 최전방 좌석 곳곳에 한국계로 보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상하네.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동료 편집기사 아이베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고려인들이네요.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고려인이요? 그게 뭔가요? 모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한 소수민족이 왜 국가 최고 위층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자료조사에 매달렸습니다. 정부 통계청 홈페이지를 뒤지고 기업 정보를 찾아보고 대학 교수진 명단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믿기 어려운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기업 CEO 30% 이상이 고려인이었어요. 정부 고위직은 25%, 대학 총장은 28%가 고려인 후손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6%가 이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조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주장도 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면서 결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방송국 선배인 마리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배, 고려인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라라야, 너 정말 몰랐구나. 우리나라에서 고려인이 하는 일은 거의 다 성공한다고 봐도 돼. 근데 왜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서요. 마리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진짜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야. 첫 인터뷰는 타시켄트 최대 사립병원 원장인 기밀리아였습니다. 35세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병원 로비에서 만나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기밀리아 원장님.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고려인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오히려 제가 고맙죠. 기밀리아는 병원을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이 800명인데 모두가 가족 같아요.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작전이요? 살아남기 위한 작전이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병원 곳곳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위계 질서는 분명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군대 같은 체계성과 가족 같은 온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건설회사 CEO 박루슬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즈벡인도 러시아인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어떤 방식인가요? 실패는 곧 죽음이라는 마음가짐이요. 우리 조상들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박루슬란의 사무실 벽에는 직원들의 가족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고려인 사무실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반드시 태극기가 놓여 있었어요. 크지 않은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깃발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 대상인 대학교 총장 한세르게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태극기를 두시나요? 한국 국적도 아니신데요. 한세르게이 총장이 잠시 멈춘 후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국적은 우즈베크지만 정신은 한국인입니다. 이 깃발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1937년 기차에서 내릴 때 가져온 게 몇 개 없어요. 벽시 김치 담는 법 그리고 태극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태극기만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87년 전 강제이주 당시 고려인들이 화물열차에 실려올 때 태극기 하나만은 품속에 숨겨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4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였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면 이 깃발을 보면서 다짐해요.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려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특히 태극기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작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출신에 대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만 하셨죠. 저는 할머니 방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일기장과 함께 작은 천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1952년 3월 15일. 오늘도 면화밭에서 일했다. 루시아는 우즈베크 이름을 가졌지만 피는 기억하겠지. 언젠가 딸에게 말해줘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루시아는 제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조각은 색이 바랜 태극기였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 역시 고려인이었던 거예요. 그 0.5%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87년 전 시베리아 벌판을 건너온 그 사람들의 핏줄을 이어받은 채로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의 비밀을 알고 나니 고려인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네 번째 인터뷰는 교육계에서 유명한 리옥사나 교수였습니다. 60대의 그는 고려인 2세로 소련 시절부터 교육 일선에서 일해온 산증인이었어요. 고려인 가정에서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리옥사나 교수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공부는 생존을 위한 무기였어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항상 남들보다 2배는 더 배워야 했습니다. 리옥사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937년 강제이주 이후 고려인들은 철저히 감시받는 처지였다고 해요. 스파이 의혹을 받았고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말했어요. 완벽해야 살아남는다고.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건가요?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는 곧 죽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요. 트라우마가 동력이 된 거죠. 리옥사나 교수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성공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였어요. 87년 전 조상들의 절박함이 DNA처럼 후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지금도 고려인 아이들은 다르나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민족 아이들이 놀 때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요.
그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마지막 인터뷰는 우즈베키스탄 경제기획부 차관인 바간드레이였습니다. 정부 고위직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간드레이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개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혼란기에 누가 경제를 떠받쳤다고 생각하세요? 고려인들이에요.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남달라요. 바간드레이 차관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면화산업 현대화, 건설업 기술 혁신, 의료 시스템 개선까지 모든 분야에서 고려인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조용하기 때문이에요. 목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냥 묵묵히 일하고 결과로만 보여줘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려고 했던 거였어요. 무의식 중에 할머니의 DNA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시청자들에게 고백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라라 윤입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취재였어요.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0.6%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역시 그 0.6%의 후손이라는 것을요. 제 외할머니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태극기 한 조각을 품에 품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조국은 땅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을요.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제 책상에도 작은 태극기 하나를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87년 전에 가져온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6개월 후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많은 고려인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제 정체성을 찾은 거였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혼혈이 아니었어요. 저는 87년 전 시베리아 벌판을 건너온 용감한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여전히 제 안에서 뜨겁게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작은 태극기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할머니가 지켜낸 그 정신을 저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